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세계 방산 시장이 뒤흔들리고 있습니다. 2. 한국 무패의 전사. 3. 폴란드의 진짜 이유.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폴란드가 한국에 뒤통수를 친 걸까요? K2 흡표 도입 이후 M1 에이브람스 116대를 추가 도입한 폴란드 때문에 세계 방산 시장이 뒤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수한 성능의 훌륭한 가격, 빠른 생산 속도로 폭발적인 성장을 보이던 한국 무기체계의 성능이 의심받기 시작한 건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폴란드가 K2를 도입하고도 에이브람스를 추가 도입한 진짜 이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T-72는 소련과 러시아를 포함한 무려 15개국에 수출된 동구권 베스트셀러 전차인데요. 하지만 걸프 전쟁을 시원하게 말아먹으면서 존재 가치가 추락해버렸습니다. 이로 인해 동구권의 전차 개념, 즉 빠른 기동력을 기반으로 한 회피 후 타격과 대구경 주포에서 나오는 강력한 화력이 외면받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은 좀 달랐습니다. 걸프전을 상세히 분석한 군사 전문가들은 T-72미 참패 원인으로 지나치게 좁은 내부 공간을 지적했습니다. 러시마 전차는 빠른 기동력을 위해 최대한 장갑 두께를 줄여나갔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경사 장갑과 전면부에만 방어력을 집중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보니 전차 내부 공간이 상당히 협소해졌는데요. 오죽하면 포탄을 보관할 장소가 없어서 승무원 탑승 공간 아래쪽 포탑 회전부에 탄약 대부분을 쑤셔 박아놨습니다.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측면 장갑이 상당히 얇아서 비교적 약한 타격에도 쉽게 유폭이 일어나고 포탑이 사출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크라이나 전쟁 중 대전차 미사일 공격을 받은 러시아 전차의 포탑이 무려 3층 높이까지 튀어오르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는데요. 이는 탄약고와 승무원 탑승 공간을 엄격하게 구분하지 않은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결국 문제는 근본 원인을 해결하려 하지 않고 어떻게든 돌아만 가면 장땡이라는 식의 임명경씨 사상 탓이지, 동구권 전차의 설계 개념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닌데요. 특히 한국의 지리적 특성을 생각하면 관측 회피 및 피탄 회피는 필요 불가결한 설계 사상입니다. 방어전을 기본으로 상정한 군사교리와 국토 70%를 이루는 산막은 아무리 전차라 하더라도 산막전을 감지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구릉을 이용한 은폐어폐를 가능하게 하는 낮은 차체와 험지에서의 빠른 기동은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일례로 위 사진을 보면 M1 에이브람스 1일 90식 전차 레오파르트 2 T-91 크기 차이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데요. 이것만 봐도 K1A1이 오리지널 동구권 전차민 T-90을 제외하고 가장 작은 크기라는 걸 말 수 있습니다. 심지어 K1은 승무원 전투실을 차체에 파묻으면서까지 최대한 정보를 낮췄는데요. 이 효과는 과거 한미연합훈련 모의전 당시 K1이 훌륭한 매복 전술로 M1 에이브람스를 격파했다는 기록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당시 박모군 역할이던 우리군 전차부대 한개소대, 즉 3대의 K1이 에이브람스 20여 대를 격파했는데요. 이것만 봐도 동구권 전차 설계 개념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K1은 자동장전 장치를 탑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포탄 적재 또한 탄약 수가대, 자체 탄약가대, 후방가대에 나누어 적재되어 있습니다. 최대한 유폭을 방지한 건데요. 이처럼 K1은 얼핏 동구권의 설계 개념을 따라간 듯 보이지만 그 디테일한 부분에는 서구권 전차의 설계 개념이 상당히 많이 녹아 있습니다. 애초에 북한이 T-72를 도입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이를 잡기 위해 만들어진 전차가 K1인데 무작정 동구권 전차를 따라했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인데요. 1970년대 중반 우리군에서는 한국형 전차 사업을 추진할 때 미 육군 M1 에이브람스 전차의 개발사인 크라이슬러 디펜스를 탐색 개발 업체로 선정하였습니다. 이후 크라이슬러가 제너럴 다이내믹스사에 매각되었을 때도 한국은 기술자들을 파견해 기술 이전을 받아 전차 개발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K1 전차는 한때 베이비 에이브람스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기반 기술과 외형에 공통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K2 흡표 전차는 K1 전차의 설계 기술을 기반으로 1995년부터 개발되었는데요. 당시 한국은 1차 불공 사업으로 러시아의 T-86을 원형 그대로 이전받았고 국방과학연구소는 이를 해체 분석하며 획득한 기술을
K2 전차 개발에 반영하였습니다. 따라서 K2는 한국의 기술 융합 능력을 토대로 서구권과 동구권의 전차 기술의 장점이 반영된 전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K2 전차의 버스식 자동 잠전 장치인데요. 이는 탄약이 포탑 후방에 적재되고 장전수가 탄을 꺼낼 때만 문이 열리는 방식입니다. 탄약이 승무원 구역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유폭이 가능한 상황에도 폭발을 방향을 특정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패널 등이 장착되어 있는데요. 즉 전차가 피격당해도 차체가 부서질지언정 최대한 승무병의 생존을 보장하는 방식입니다. 게다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K2는 부족할 수 있는 방어력을 채우기 위해 앱스 능동형 방어 체계를 갖추어 방어력을 극한까지 올렸습니다. 국내 기술로 개발된 능동형 방어 체계는 3차원 탐지 추적 레이더, 열상 탐지기, 통제 컴퓨터와 발사 장비 및 대응탄으로 구성되었는데요. 이 덕에 적의 대전차 미사일이나 로켓이 아군 전차에 도달하기 전에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에 T-80유에서 습득한 방사선 방호 라이너를 추가해 혹시나 모를 생화학전과 방사능 오염까지 방지했는데요. 여기에 56톤에 불과한 가벼운 무게에도 800mm 장갑까지 관통한 자탄을 방어할 수 있는 압도적인 방어력, 평기 시속 70km, 야지 시속 50km까지 주행이 가능한 놀라운 기동력을 갖추고 있는데요. 전혀 과장이 아니라 K2는 동구권 전차의 빠른 기동력과 서구권 전차의 방어력까지 모두 갖춘 완성형 전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죽하면 상당수의 전문가들이 현재 가치를 기준으로 삼아도 K2가 M1A2 에이브람스보다 우세하다는 입장을 내놓을 정도인데요. 그렇다면 폴란드는 왜 K2980대 도입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추가로 116대의 에이브람스 전차를 도입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K2의 에이브람스 전차가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폴란드는 나토 동부방어의 핵심입니다. 우크라이나에 약 200여 대의 T-72 전차를 지원하기도 했는데 이에 따라 방어 역량의 격차 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우크라이나에 자신들이 쓸 물량까지 지원했다는 얘기인데요. 이로 인해 EU와 나토는 최후의 방모선인 폴란드에 막대한 맥수의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이를 이용해서 좋다는 무기체계는 가능한 한 모두 도입하고 있는 건데요. 게다가 이참에 설계 결함이 수두룩한 동구권 무기체계에서 서구권 무기체계로 군의 노선을 갈아 끼우고 있습니다. 반면 K2 흑표는 공격을 위한 전차입니다. K2는 높은 기동력과 방어력, 그리고 압도적인 공격력을 바탕으로 폴란드 칼리닝그라드 국경지대와 폴란드 벨라루스 국경지대에 배치되어 있는데요. 즉 최전선에서 먼저 뛰고 먼저 적을 섬멸하는 용도입니다. M1 에이브람스가 수도인 벨라루스 인근에 배치되어 방어전술 위주로 선택한 것과 상당히 대조적이네요. 게다가 폴란드는 한국 못지않게 담과 하천이 많고 곳곳에 늪지가 있는 험한 지형입니다. 이런 지형에서 자주 도하가 가능하고 험지와 질척이는 땅에서도 높은 기동력을 발휘하는 K2는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현재 폴란드는 K21 초도 물량을 칼리닝크라드 최전선에 배치했는데요. 정리하자면 K2 흑표는 최강의 창이고 M1 에이브람스는 최강의 방패입니다. 각 무기체계가 담당하는 분야가 다른 것이죠. 그리고 현재 이게 가능한 군대는 상당히 드문데요. 주한미군이 있는 대한민국과 K2 에이브람스를 동시에 운용할 수 있는 폴란드 정도뿐입니다. 이러니 K2가 사실은 겉만 멀쩡하다는 멀토당토하는 헛소리가 나오는 건데요. 이제 전 세계 방산 시장에는 동구권, 서구권을 뛰어넘어 한국식이라는 새로운 분류 방법이 등장할 때입니다. 현지 시각으로 지난 6일 대한민국의 K2 흑표 10대와 K9 자주포 24대가 출고식 이후 고작 50일 만에 폴란드에 도착했습니다. 당시 폴란드 대통령 안제이 두다가 직접 버선발로 마중 나온 사건은 이미 상당히 유명해졌습니다. 그도 그럴 게 한국 무기체계가 도착한 그디니아 해군기지는 발트해에 면한 군항으로 폴란드의 수도 바르샤바에서 차로만 4시간이 걸리는 먼 거리입니다. 심지어 그디니아 해군기지에는 이미 한국 무기체계의 도착을 환영하기 위해 국방장관 같은 고위급 인사가 대거 참석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런 자리에 대통령까지 직접 참석했다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는 폴란드가 자국 안보를 지키기 위해
한국 무기 체계에 얼마나 큰 기대를 걸고 있는지 잘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한국산 무기를 맞는 폴란드 정치권의 행동은 과하다 싶을 만큼 격렬한데요. 국제관계에서 국가 고위급 인사의 움직임은 그 즉시 외교적 메시지로 해석되기 때문에 일정한 상한선이 그어져 있기 마련입니다. 더군다나 배치식도 아니고 입고식에 대통령과 국방장관이 모두 참석하는 일은 외교적으로 보면 지나치다 싶을 정도인데요. 그런데 사실 폴란드의 이런 행동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폴란드는 대한민국을 단순히 질 좋은 무기를 합리적인 가격에 빨리 생산할 수 있는 국가라고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한국과 함께 100년대계의 큰 그림을 그리고자 엄청난 물밑 작업을 준비 중이네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폴란드가 구상 중인 역대급 계획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폴란드의 현지 매체를 통해 대한민국의 K2 흑표가 제16기계와 사단에 배치되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제16기계와 사단에서 K2를 인도받자마자 민간 행사에 동원한 장면이 포착된 건데요. 이를 통해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한국 무기 체계에 대한 폴란드의 여론이 얼마 전 국내 언론이 우려했던 것과 달리 굉장히 호의적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50조 원에 육박하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한국 무기 체계 도입을 결정했을 때 폴란드 내부에서 긍정적인 반응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또 다른 일각에서는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해도 미국이나 독일의 무기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는데요. 부정 여론의 입장에서는 당장 불구대천의 원수민 러시아가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데 잘 알지도 못하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신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또 자국 방위산업이 붕괴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게 폴란드가 한국에 도입 계약을 체결한 건 K2 흑표 전차는 무려 980대, K9 자주포는 648대에 달합니다. 여기에 K239 천무 다면장 로켓 288대, FA50 48대까지 포함하면 자국 무기의 양적 무위를 한국 무기 체계로 대체하겠다는 의미인데요. 게다가 이 막대한 물량이 인도된 후 이에 따른 추가적인 탄약 및 부품 보급, 후속 지원까지 생각한다면 못해도 10여 년간은 한국 무기 체계가 끊임없이 폴란드로 흘러들어갈 것입니다. 이쯤 되면 자국의 방위 산업을 염려하는 주장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너무 막대한 물량과 금액이다 보니 국내에서도 한국 폴란드 방산 계약이 중간에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초도 물량이 현지에 배치된 뒤 이런 우려 섞인 목소리는 없어졌는데요. 심지어 K2가 동원된 행사에 폴란드 어린아이도 함께 참여할 만큼 한국산 무기는 폴란드 내에서 신뢰도 높고 친근감 있는 무기로 자리 잡았습니다. 오히려 현지 분위기는 한국 무기 체계가 자국 방어에 한 축을 담당하게 된 것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이를 방증하듯이 현재 폴란드에 배치된 K2 초도 물량은 제16기계와 사단에 투입됐는데 이곳은 칼리닝그라드 접경 지역의 최전방 사단입니다. 사단 사령부가 있는 올슈틴에서 국경까지의 거리는 고작 70km에 불과한데요. 즉 러시아를 막는 최전방에 한국산 무기체계가 도배됐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외산이고 국산이고를 떠나서 폴란드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에 대한민국의 K2 흑표가 선발투수로 나선 것입니다. 이러니 폴란드 내부 여론이 도저히 부정적일 수 없는 것인데요. 폴란드 무기체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소련제 무기들은 이미 국민적 지지를 잃어 우크라이나로 죄다 지원해버렸고 말로는 세계 최강이라고 떠들던 독일의 레오파르트 2는 도대체 언제 초도 물량을 인도할 수 있는지 예상조차 하기 어려운 지경입니다. 그나마 미국이 자신들은 가능하다며 M1A2 에이브럼스를 들고 나왔지만 이마저도 1년은 지나야 초도 물량 인도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한국미 최초 계약일로부터 불과 5개월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실제 물량을 인도해버리니 폴란드 내부에서는 두 팔 벌려 환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폴란드 안제이 두다 대통령이 직접 나와 K2, K9 초도 물량 입고식에 참석했을 정도인데요. 심지어 그는 연설을 통해 우리는 평화를 원합니다. 이에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라며 이를 위해 K2 전차와 K9 자주포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처럼 한 나라의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직설적인 찬사를 쏟아냈다는 것만으로도 한국산 무기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전 세계에 홍보해 준 것입니다. 실제로 국내 언론뿐만 아니라 유럽의 각종 군사 매체와 유력 외신들 또한 폴란드의 한국산 무기의 초도 물량 인도를 집중 조명했습니다. 이로 인해 전 세계의 군사 관계자와 전문가들의 시선이 다시 한번 한국 무기 체계로 쏠렸는데요. 그런데 이는 폴란드의 다분히 의도적이고 정치적인 행동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과거부터 한국 무기 체계가 도입국 내부의 부정적인 여론을 호의적으로 바꾼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당장 인도만 봐도 처음 한국에서 K9 자주포 100대를 도입하겠다는 발표가 나왔을 때 자국 내 여론은 꽤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과연 한국 무기 체계가 믿을만하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한국이 애초 계획보다 빠르게 K9을 인도하기 시작하자 인도의 여론과 언론은 정신을 못 차리기 시작했는데요. 여기에 인도-파키스탄 국경 분쟁, 인도-중국 국경 분쟁에서 K9이 압도적인 성능이 증명되자 아예 한국 무기 사랑에 푹 빠져버렸습니다. 오죽하면 K9 200대를 추가 주문하기로 했을 정도인데요. 이런 전례가 있는 만큼 폴란드 정부도 한국 무기 도입 반대론자들에게 뭔가를 보여줘야 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면서 한국 무기 체계를 극찬한 데는 폴란드에 큰 그림이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따른 근거도 충분한데요. 먼저 폴란드의 KF-21 개발 사업 참여입니다. 그동안 폴란드가 KF-21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건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지난 9월 5일 폴란드에서 열린 M4 국제 방산 전시회에서도 폴란드 대통령이 직접 카이 홍보관을 찾으며 KF-21에 대한 관심을 숨기지 않았는데요. 또 카이에서도 폴란드 현지의 국제항공학교, FA-50 부품공장 등을 설립하며 기술 협력 가능성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현재 4.5세대기로 개발 중인 KF-21 블럭 1은 인도네시아라는 잘못된 파트너를 만나는 바람에 여기저기 잡음이 들리고 있지만 블럭 2, 블럭 3에서는 충분히 다른 국가와 협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방증하듯 한국에서는 이미 KF-21 블럭 1과 블럭 2, 블럭 3을 다른 기체로 보고 있습니다. 즉, 초회막의 경우 인내를 버리고 새로운 파트너를 찾을 여지를 둔 셈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폴란드 최대 방산업체인 PGZ의 회장은 KF-21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으면 매우 기쁠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PGZ는 한국의 에드와 마찬가지로 폴란드 정부가 설립한 지주회사인데요. 애초에 폴란드 내방위 산업체를 통합하기 위해 만들어진 만큼 계열사만 31개가 넘습니다. 이번 한국-폴란드 방산 계약도 폴란드 내에서는 PGZ를 통해 진행될 정도로 자국 내에서의 영향력은 상당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업의 회장이 직접 KF-21 참여를 요청했다는 건 곧 폴란드 정부에서 직접 KF-21 개발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만약 폴란드가 KF-21 블럭 이 개발부터 사업에 참여한다면 최소 10년 이상은 한국과 폴란드 간 긴밀한 군사 협력 관계를 이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 입장에서도 든든한 유럽 거점이 생기는 건데요. 그런데 폴란드의 계획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폴란드도 장기적으로는 한국 무기 체계의 유럽 총판 자리를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한 KF-21은 물론이고 K2, K9의 도입이 확정되면서 한국 방산 업체들은 폴란드 내 현지 생산과 기술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건 폴란드라고 특별 취급해 준 게 아니라 한국 무기체계 특유의 세일즈 포인트인데요. 한국 무기체계는 구매국을 통해 현지 생산 공장을 건설해 빠른 생산과 도입국 최적화 개량이라는 것을 가장 큰 무기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폴란드의 경우 얘기가 조금 달라지는데요. 폴란드는 마시마, 동유럽과 서유럽을 잇는 관문이자 물류허브입니다. 더군다나 최근 체코, 노르웨이, 슬로바키아 등 다양한 유럽 국가들이 한국 무기 체계에 관심을 갖는 상황에서 군사 협력만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폴란드를 한국의 생산기지처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폴란드 현지 생산 공장에서 폴란드용 장비만 생산하는 게 아니라 유럽 각국의 부품과 소모품 등을 생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유럽이 한국 무기 체계를 도입할 때 가장 망설이는 부분인 부품과 탄약 등 소모품 수급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는 최상의 대안이네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의 유럽 생산 기지는
한국보다 폴란드가 더 절실히 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폴란드 재무부 장관에 따르면 그는 외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의 무기 체계는 유럽 시장에서 많은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라며 폴란드가 유럽 시장에서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는 사실상 이미 폴란드가 한국을 미래의 파트너로 여기고 더욱 긴밀한 관계를 요구하고 있다는 의미로밖에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폴란드는 한국을 통해 자국의 안보를 지키고 방위산업을 육성하며 한국은 폴란드의 넓은 물류망을 통해 유럽 진출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관계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더욱 빛을 발할 텐데요. 전후 우크라이나에는 재건 및 복구 사업으로 경제, 사회 전반에 걸친 엄청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수요는 대부분 우크라이나를 직접적으로 지원한 나라들에 돌아갈 텐데요. 이를 냉철하게 봤을 때 막대한 사업의 기회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우크라이나의 우회 지원을 선택한 만큼 재건 사업에 참여할 기회가 적을 것입니다. 하지만 폴란드는 다릅니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에 가장 많은 장비를 지원한 나라로서 우크라이나 재건에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은 폴란드를 통해 우크라이나의 전후 재건에 폴란드와 함께 참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즉, 한국은 기술력을 제공하고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와의 외교력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에게 유럽은 인도, 아프리카보다 더한 불모지였습니다. 서유럽은 EU와 나토를 중심으로 자급자족하는 사회였고 동구권은 러시아의 영향력이 너무 강했는데요. 이로 인해 일종의 부외자인 대한민국은 유럽 시장에 진출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폴란드라는 우회로가 생기면서 이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결정적으로 폴란드라는 파트너가 생겨 유럽 시장에서 대한민국을 보증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폴란드 방산 계약은 언론에 드러난 표면적인 것보다 더 큰 가치가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폴란드라는 방위협력 국가를 내세워 미래 유럽 시장을 주도하는 시험대에 오르게 됐습니다.